저는 올해 나이 26,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를 하며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HIV 감염인이라는 겁니다. HIV는 쉽게 말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에겐 흔히 에이즈라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걱정 어린 마음에 그러면 너 죽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서럽게 울었던 친구도 기억나고 도저히 이거 학교 다닐 수가 없겠다. 너무 막 생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한 1년 정도 휴학하고 나중에 집에만 막 있고 침대에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에이즈란 말을 듣고 많이 놀라셨나요? 또 어떻게 HIV에 감염됐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행여나 다른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HIV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HIV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가 되지 않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질환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감염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HIV는 사실 조기 예방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약만 먹으면 얼마든지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처럼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병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몰랐던,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기에 더욱 멀게 느껴지는 HIV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울의 한 주택. 대학생 주용 씨가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다 보니 게으름을 피울 만도 한데 주용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용 씨에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챙겨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약을 챙겨 먹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용 씨가 먹어야 하는 약들. 매일같이 이 많은 약을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HIV 감염인인 주용 씨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먹은 약은 HIV 약이랑 그리고 피부 염증을 완화해주는 염증약이랑 그리고 나머지는 정신과 약들을 한꺼번에 같이 먹었어요. 이게 HIV 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면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같이 먹는 약들은 HIV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얘네들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서 뭐 부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약들이고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용 씨가 처음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다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해 한창 캠퍼스를 누릴 나이였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그의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거 학교 다닐 수가 없겠다. 너무 막 생각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한 1년 정도 휴학하고 나중에 집에만 막 있고 침대에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잠들기 전까지 그 찰나의 순간에 앞으로 난 대체 어떻게 살게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뭐 취업은 어떻게 하지? 이거를 말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진짜 이거를 진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그때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자기 전까지 잠시 깨어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순간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주용 씨.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HIV의 경우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때부터 주용 씨는 3개월에 한 번씩 대학병원을 찾아 정기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HIV 약은 이 HIV를 완전히 치료해주지는 못해요. 대신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억제시켜가지고 그 바이러스 수치가 일반인이랑 거의 다를 바 없이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주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파괴하는 건데 그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지니까 일반인이랑 같은 면역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약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덧 약을 먹으며 치료해온 지 5년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데요. 전공이 식품영양학인 주용 씨는 관련 공부를 충실히 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학사 일정이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바쁜 짝짝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또 열심히 학점도 따고 열심히 과제도 하느라 이번 학기는 굉장히 바쁘게, 이번 12월 달은 굉장히 바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바쁜 시기. 하지만 주용 씨가 절대로 놓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모두 혼자 해내며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는데요. 주용 씨가 그동안 만들어온 콘텐츠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학교 밖에서 산책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찍은 영상인 브이로그도 있고요. 삼겹살을 잘랐고요. 짜라란. 직접 요리한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집으로 가는 입구들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후에 찍은 온라인 집들이 영상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은 HIV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냥 온라인에 접속만 해서 편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함으로써 그런 공간이 생겼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랑 같은 환자분들이 힘을 얻고 가시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면서 저도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기 막 침대에 누워있고 맨날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보람이 컸던 것 같아요. 자신이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공개하고 크리에이터로 활동해온 주용 씨. 그동안 HIV에 대해 워낙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고 그로 인해 감염인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선뜻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무엇보다 HIV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 즉 에이즈와 같은 질환이 아니라는 것부터 바로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HIV랑 에이즈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HIV 감염이라 그러면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에이즈라 그러고 하는 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HIV에 감염이 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감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그걸 저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HIV는 오래전부터 SIV, 즉 원숭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형태로 원숭이와 침팬지 등에 존재했던 바이러스인데요.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이죠. HIV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10년에서 12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HIV는 역전사, 즉 유전 정보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꾸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표면에 돌기를 가진 HIV는 우리 몸속에 침입한 후 T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T세포는 인체에 침투한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면역체계를 망가뜨린 HIV는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를 세포 속 DNA에 주입해 오염시킨 후 DNA를 복제하듯 HIV를 복제하게 만들어 체내를 잠식해가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HIV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HIV 감염이 수년 동안 지속되다 보면 면역 체계가 극도로 손상돼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균이나 기생충 등으로 인해 기회 감염증에 걸리거나 다른 암에 걸린 경우 혹은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나게 됐을 때 에이즈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 체계가 극도로 저하됐을 때 걸리는 질환이고 HIV 감염인 중 에이즈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던 시절의 HIV 감염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곰팡이 폐렴이라든지 HIV 관련된 암으로 사망하는 것들이 많았었죠. 에이즈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1981년 6월. 미국 CDC가 LA 지역에 사는 젊은 남성 5명이 폐포자충 폐렴이라는 특이한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이 중 2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당시만 해도 에이즈의 감염 원인을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 세계 랭킹 1위의 명성을 떨친 테니스 선수 아서 애쉬, 영화 무기여 자리거라로 알려진 배우 록 허드슨까지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첫 발병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3,900만 명이 에이즈로 인해 사망. 최근 100년간 유행한 전염병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요즘엔 HIV에 감염되더라도 에이즈로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80년대만 해도 불치병이었지만 최근에는 난치병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에이즈 최초 발병 후 근 30년 만에 HIV의 증식을 막는 약이 30여 종 이상 개발됐고 약을 섞어 먹는 소위 칵테일 요법으로 체내 HIV 수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86년도에) 항바이러스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96년도 정도에는 항바이러스의 복합요법, 소위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 이게 바이러스를 억제를 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 1996년도에 그런 항바이러스 대 복합요법이 도입되면서 환자들은 계속 그런 복합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단일 제형으로 나오면서 환자들은 한 알이나 두 알 정도의 약으로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치료제를 도입, 여러 가지 약제를 활용한 칵테일 요법으로 HIV와 에이즈 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과거엔 여러 개의 약제를 각기 다른 용법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간편하게 하루 한 알로 충분히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약이 간편해진 만큼 감염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 것이죠. 제가 먹었던 약은 아닌데 제 전 세대 약은 칵테일 요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약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하루에 먹었던 약이 4알인가 3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질 캡슐이 있었거든요. 그 약은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냉장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약을 먹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무조건 자기가 약을 넣었던 냉장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뭐 냉장 보관할 필요 없고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기만 하면 되는 약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 체내의 HIV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치료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약을 먹어서 혈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더라도 특정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세포 안에 숨어 있는 HIV와 HIV 저장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 면역 치료요법 등 새로운 치료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HIV 치료약이 개발되고 의료 현장에 적극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자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 에이즈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계 HIV와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국내 HIV 에이즈 환자 수를 보면 2010년 837명에서 2019년 1223명으로 10년간 46%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칠레를 제외하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HIV 감염이 매년 1000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 신환이 1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숫자가 전 세계적인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효과적인 치료가 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은 아직도 이제 이 감염률이 줄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난제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들에게서도의 감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에이즈 환자 0.3명, HIV 감염인 2.0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신규 감염인이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인구 수당 감염인의 숫자는 극히 적은 편인 셈이죠. 이것은 1985년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HIV와 에이즈 대응에 적극 나서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염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간호사 배치 의료기관을 좀 더 확장하는 정책을 시행했고요. 감염인들이 감염됐다고 생각하면 벌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HIV 감염인에 대해서 근로차별 계약 의무라든가 임명제도와 같은 것들을 명문화하는 등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을 2008년에 했습니다. 현재도 자발적 검사 참여를 위해서 보건소 선별 검사라든가 간이 검사 도입을 위해서 HIV
검진센터 운영 같은 것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은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 자원은 국가의료보험이죠. 우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가의료보험에서 돌아가는 상당히 공익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만 이 질병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중증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HIV와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그리고 HIV 무료 검진 및 익명 검사 제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갖춰왔는데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90-90-90 전략을 따라 HIV의 확산과 감염인의 생존을 돕기 위해 힘을 쏟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0-90-90 전략이란 첫째, HIV 감염인들 중 90%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둘째,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90%가 치료를 받고, 셋째, 감염인 중에 90%가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감염인과 감염 취약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그리고 차별적 인식이 해소되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HIV, 에이즈 감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고, 감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감염 치료에 대한 지속성의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HIV 신규 감염인의 숫자를 확실히 줄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HIV와 에이즈의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 걸까요? 신규 감염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예비 감염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라는데요. HIV 감염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만 치료제를 복용, 바이러스 수치를 낮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IV 감염 위험군들 중 다수가 확진받는 것이 두려워 조기 진단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야말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설상가상,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를 통한 진단율이 줄어든 상황, 익명성을 보장받기 힘들어진 HIV 위험군들이 아예 진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제 보건소를 통한 무료 HIV 검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건데, 그래서 HIV라는 것들은 흔히 사람들이 성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성기에 어떤 문제와 증상이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적인 발열과 뭐 몸살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병을 걱정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전신적인 질환에서 HIV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HIV 감염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잠재적 전파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본인 자신은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치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관.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면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곽은정, 박가인 씨 두 명의 공동대표가 함께 차린 이곳은 최근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을지로를 대표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합문화 공간이고요. 처음에는 갤러리 카페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공연이나 이런 디제잉 이벤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문화예술 장르를 하고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두 공동대표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2030 세대가 그들만의 문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 새로운 주인이 한 명 더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술 작가 최정원 씨. 그는 HIV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 미술 작가로 곽은정 박가인 대표와 인연을 맺으면서 이곳의 세 번째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개인전 혈관벽이라는 걸로 HIV 얘기를 처음 시작하기도 한 이후로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그런 일을 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다른 팀들이랑 내가 깨어나 보니 HIV 혐오 세상이라고라 하는 뭐 그 웹드라마 같은 것도 조금 찍기도 하고 HIV 에이즈 인권 단체에 관련돼서 그 광고 캠페인 광고 같은 것도 한번 찍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제도 한번 나갔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탈영역 우정국 전시회에서 열린 최정원 작가의 개인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HIV 감염 7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기 때문이죠. 예, 제가 2021년에 이제 HIV에 감염된 지 7주년이 되어 가지고요. 그거를 축하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뭐 드래곤 쇼도 하고 뭐 작업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전시를 진행했죠. 흥미로운 점은 개인전의 작품이 어떤 조형물이나 그림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최정원 작가의 초대를 받고 전시장에 온 관객들,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제목 그대로 축하 파티의 형식으로 진행된 전시회. 최정원 작가는 HIV 감염 축하라는 역설적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HIV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시회 내에 어떤 작품은 뭐다, 어떤 작품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전시장 안에 관객들을 데리고 오는 게 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이벤트 형식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약간 쉽게 말하면 퍼포먼스인 것처럼 다른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라고 많이들 하는 것처럼 면 넣었을 때는 불길이 많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하지만 그에게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여전히 미술작가 최정원이라는 이름 앞에는 HIV 감염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담고. 제가 그 전시장에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작품을 주의 깊고 상냥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그렇게 보시다가 저랑 얘기를 하시다가 막 약간 슬픈 얼굴로 이제 괜찮으신 거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죽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 저는 정말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도 먹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당뇨병과 고혈압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막연한 공포, 그리고 낙인입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에이즈에 대한 연상 단어를 조사한 결과 많은 국민이 죽음, 불치병, 성병, 죄인과 같은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질병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콘돔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일반적 지식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질병 자체에 대한 이해나 감염인과의 접촉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HIV 감염은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이러스가 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다고 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기대 수명도 거의 일반인과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만성 질환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잘 알지를 못하고 감염인조차도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을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은 내 몸은 유지가 되는데 내가 회사에 가야 될 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의심을 받게 될 때 아니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HIV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HIV이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맞닥뜨리다 보면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HIV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12개월 이내에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인 남성에 비해 39배에 달한다는데요. HIV 환자의 높은 사망 원인은 바이러스 때문도 질병 때문도 아닌 자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HIV에 감염이 확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진단을 꺼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저희가 완치제가 안 나온 상황에서는 미진단 감염인이 진단을 받아서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감염인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HIV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사회적 인식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HIV를 관리 중인 최장원 작가. 많은 이들이 나와 관계없는 일,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에 HIV를 외면하고 대척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 역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HIV 감염인이 아닌 동료 예술인이자 친구로 손을 내민 이들이 있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량이야. 왜 다른 사람들은 HIV를 어렵게 생각하지? 그냥 약 먹으면 낫는데? 그럼 얘도 또 옆에서 그러니까 뭐 이러고 되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그냥 동화됐던 것 같아요. 뭔가 놀람도 없었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어요. 드디어 저녁 장사를 알리는 화려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가게에 울려 퍼지는 음악도 세 사람처럼 개성 넘칩니다.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두 번 오면 단골이 된다는 이곳. 모두가 친구처럼 격없이 지내는 것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손님들은 최장원 작가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처음엔 싶었고, 국내에 있는 그런 혐오적인 성향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작품 활동이나 그런 발화함에 있어서 되게 용기가 있고 되게 좋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단지 인권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수 있는 이들을 수면 위로 유도하고 예방이라는 방법을 통해 HIV 감염을 막는 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HIV 감염인 1인당 평균 생애 경제적 비용은 3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치료에 소모되는 직접 비용으로 9천만 원, 기타 간접 비용이 3억 원가량 나타났는데요.
이는 신규 HIV 감염인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3억 9천만 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만은 2012년 HIV 신규 감염자 2,000명을 돌파한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2,3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HIV 진단 활성화를 실시하면서 2년 연속 신규 감염 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모든 HIV 양성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스크리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I mean, in Taiwan, the Taiwan CDC designated hospital to provide HIV care. The same idea we share is to obtain or to maintain the health. For example, in this COVID-19 pandemic, I mean that no one would like to get COVID-19. They have the same health rights to receive treatment to maintain their healthy life. 1985년 국내 첫 에이즈 환자 발견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HIV는 왜 여전히 공포의 질병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최장원 작가는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위해선 무엇보다 HIV 고위험군인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벽을 깨고 나와 예방과 관리라는 사회가 마련해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HIV 관련된 관리와 혜택, 치료 약물에 대해 그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은 영원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려면은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감염인으로. 근데 감염이 진짜 내가 감염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내한테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래서 더 차라리 약을 안 먹고 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의 고립은 정말 위험하죠. 지난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40주년을 맞아 전 세계는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듯 소수 집단의 질환이 아닌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에이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습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 뮤지컬을 관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는 HIV 감염이니 내 짝꿍이어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포옹, 악수 등 할 수 있다를 묻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 학생들이 공연을 보기 전보다 공연을 본 후에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HIV,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는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암을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이 질병은 질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건학적인 문제인 거죠. 이 질병이 통제가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가족 내로 이 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염되고 우리 자녀들이 감염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질병을 완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 일상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HIV 감염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